내 모든 지분과 5천억 원의 유산은 가사 도우미 이수진에게 상속한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서울 도심이 발 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성북동의 거대한 저택 만석재. 그 화려한 거실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방금 낭독된 유언장 내용은 그곳에 모인 모든 이들의 상식과 욕망을 무참히 짓밟아 버렸습니다. 평생을 지독한 구두쇠로 살며 아들조차 혀를 내두르게 했던 노인, 김만석 회장. 그는 지금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사냥을 앞둔 맹수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피부치인 아들을 제쳐두고 고작 1년 남짓 집안일을 도운 가사 도우미에게 5천억 원을 넘기겠다는 선언. 그것은 미친 노인의 객기였을까요? 아니면 치밀하게 준비된 최후의 일갈이었을까요? 지금부터 10원 한 장에 자신의 목숨을 걸었던 한 남자의 처절한 인생과 그가 남긴 구멍난 양말 한 켤레 속에 숨겨진 거대한 반전의 서막이 시작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전 따뜻한 마음을 담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계신 그곳이 어디든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제가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어디서 시청 중이신지 댓글로 안부 전해주시면 더 반가울 것 같아요.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오후 2시 만석재의 거실은 침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거대한 통창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이 먼지 한 톨 없는 대리석 바닥에 닿아 하얗게 부서졌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풍경을 깨뜨린 것은 거친 호흡 소리였습니다. 김만석 회장은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벽면에 붙은 전등 스위치를 가리켰습니다. 그의 시선이 닿은 곳에는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환하게 켜진 복도의 보조등 3개가 있었습니다. 김 회장의 미간 주름이 깊게 패였습니다. 그 골짜기로 식은땀 한 방울이 흘러내려 낡은 은퇴 안경알 뒤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는 지팡이를 짚은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손등 위로 튀어나온 굵은 정맥들이 그의 분노를 증명하듯 꿈틀거렸습니다. 호철아, 박호철, 이놈 어딨느냐? 낮게 깔린 목소리가 천장이 높은 거실 전체에 공명하며 퍼져나갔습니다. 잠시 후 2층에서 귀찮다는 듯 짜증 섞인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40대 중반의 박호철이 수백만 원짜리 실크 가운을 걸친 채 손목에 감긴 금시계를 만지작거리며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부친에 대한 예우 대신 깊은 경멸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이고 아버지, 또 시작이시네요. 낮잠 좀 자려는데 집이 떠나가겠어요. 도대체 이번엔 또 뭐가 불만이신데요? 저 불 누가 켰느냐? 사람이 없는데 왜 전기를 낭비해? 저게 다 돈이다. 생돈이 공중으로 날아가고 있단 말이다. 호철은 기가 찬다는 듯 코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대충 벽으로 다가가 스위치를 거칠게 눌러 불을 껐습니다. 찰칵이는 소리가 유난히 날카롭게 들렸습니다. 아버지, 제발 좀 적당히 하세요. 우리 집 자산이 공식적으로만 5천억이에요. 5천억? 전기세 몇 푼 나온다고 이러시는 게 정말 제정신이세요? 친구들이 아버지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 지독한 구멍난 양말 노인네라고 불러요. 제 체면 좀 생각해 주시면 안 돼요? 저 밖에서 전무 대접받고 사는 사람입니다. 체면? 돈을 아끼는 게 부끄러운 일이냐? 10원 한 장이 모여 5천억이 된 거다. 너는 그 10원의 무게를 몰라. 땅을 1시간을 파봐라. 10원 한 장이 나오나? 너는 내가 입고 있는 그 가운, 내 손목에 그 시계가 어디서 왔다고 생각하느냐? 에이, 정말 구질구질해서 못 들어주겠네. 그놈의 10원 타령. 아버지는 그냥 돈이 아까운 게 아니라 사람들을 괴롭히는 게 취미이신 것 같아요.
그건 절약이 아니라 병이에요, 병. 노망난 구두쇠 소리 듣기 싫으면 제발 가만히 좀 계세요. 호철의 시선이 소파 옆 작은 테이블 위에 놓인 낡은 가죽 수첩에 머물렀습니다. 그것은 김 회장이 국밥 배달부 시절부터 써온 가계부이자 50년의 세월 동안 1원 단위까지 기록된 그의 인생 장부였습니다. 호철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구두 끝으로 그 수첩을 툭 찼습니다. 이딴 쓰레기 같은 수첩 좀 치우세요. 곰팡이 냄새나요. 이런 걸 끼고 사시니까 집에 운이 안 들어오는 겁니다. 전 약속 있어서 나갑니다. 제발 오늘은 조용히 좀 계세요. 수첩은 바닥을 구르며 소파 깊숙한 어둠 속으로 처박혔습니다. 호철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육중한 현관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는 김 회장의 가슴을 내리치는 망치 소리와 같았습니다. 홀로 남겨진 노인은 멈춰버린 시계처럼 그 자리에 서서 소파 밑 어둠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옹이진 손가락이 미세하게 경련하고 있었습니다. 김 회장은 바들바들 떨리는 몸을 이끌고 소파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무릎 관절이 삐걱거리는 고통이 전해졌지만 그는 기어이 바닥에 손을 짚고 엎드렸습니다. 사방이 대리석인 이 차가운 거실에서 노인은 마치 죄인처럼 바닥을 기었습니다. 소파 밑 어둠 속에 처박힌 수첩. 그것은 단순한 종이 뭉치가 아니었습니다. 그 속에는 영양실조로 첫째 딸을 먼저 보내야 했던 지독한 가난의 기록이 있었습니다. 하루 16시간씩 매연을 마시며 오토바이를 타던 청년 시절의 땀 냄새가 배어 있었고 자식놈만큼은 금수저로 키우겠다고 다짐하며 밥알 하나하나에 가격을 적어 넣던 아비의 피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인의 손은 짧았고 수첩은 너무 깊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바닥에 닿은 뺨으로 한기가 스며들었습니다. 그때 부드럽고 따뜻한 발소리가 들리더니 누군가 김 회장의 곁에 무릎을 대고 앉았습니다. 가사 도우미 수진이었습니다. 회장님, 제가 꺼내드릴게요. 잠시만요. 먼지가 많으니 일어나 계세요. 수진은 조심스럽게 팔을 뻗어 소파 깊숙이 박혀있던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앞치마를 이용해 수첩에 묻은 먼지를 아주 정성스럽게 닦아냈습니다. 마치 깨지기 쉬운 유리 공예품을 다루는 듯한 손길이었습니다. 수첩의 모서리는 이미 닳아서 너덜너덜해졌고 오랜 세월 습기를 머금어 속지는 쭈글쭈글했습니다. 수지는 그것을 양손으로 소중히 받들어 김 회장에게 건넸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회장님. 다치신 곳은 없으세요? 무릎이 차가우실 텐데. 김 회장은 수첩을 건네받으며 그녀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노인의 흐릿한 안경알 너머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수진아, 너도 내가 지독해 보이냐? 저놈 말대로 노망나서 10원에 목숨 거는 구두쇠 노인네 같으냐? 수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는 김 회장의 굽은 등과 구멍난 곳을 몇 번이나 기워 입은 조끼를 찬찬히 살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요, 회장님. 저는 이 수첩을 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요. 여기 적힌 5원, 10원이라는 숫자 하나하나가 회장님이 얼마나 치열하게 세상을 버텨오셨는지 보여주는 발자국 같거든요. 저는 이 수첩의 무게가 5천억 원보다 더 무겁게 느껴져요. 저에게는 그 어떤 위인전보다 이 장부가 더 큰 가르침을 줍니다. 김 회장의 심장이 크게 고동쳤습니다. 50년 전 시장통 바닥에서 멸시받던 시절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을 만났고 수조 원의 계약을 성사시켰지만 자신의 진심을 이토록 정확하게 읽어준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들조차 쓰레기라고 내팽개친 자신의 인생을 이 어린 처녀는
발자국이라고 불러주었습니다. 내 진심으로 가슴이 아프구나. 저 수첩 속에는 내가 차마 말하지 못한 피눈물이 맺혀 있다. 너는 그걸 알아봐 주는구나. 세상 사람들은 내가 운이 좋아서 혹은 지독해서 돈을 벌었다고들 하지. 하지만 이 숫자들이 만들어지기까지 내가 얼마나 많은 밤을 울며 지새웠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회장님, 괜찮으시면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이 숫자들이 어떻게 5천억 원이 되었는지, 그 긴 시간을 어떻게 견디셨는지요. 저는 회장님의 돈이 아니라 회장님의 삶을 배우고 싶어요. 그날 밤 성북동 저택의 가장 깊은 안채에는 따뜻한 보이차 향기와 함께 노인의 옛 이야기가 잔잔하게 흘러나왔습니다. 밖에서는 찬바람이 불었지만 그 방 안만큼은 50년 전에 뜨거웠던 여름날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내가 처음 서울역에 내렸을 때 내 수중에 있던 건 고향에서 어머니가 싸주신 눅눅한 마른 멸치 한 봉지와 구멍난 양말 2켤레가 전부였다. 그때 내 나이가 고작 20살이었지. 김 회장의 목소리는 멀고 먼 과거의 터널을 통과하는 듯 아득해졌습니다. 수지는 그의 침대 곁에 앉아 눈을 반짝이며 경청했습니다. 남대문 시장통에서 국밥 배달을 시작했어. 여름에는 아스팔트 열기에 운동화 밑창이 녹아내려 발바닥에 물집이 터지는 게 일상이었지. 겨울에는 또 어떻고, 얼어붙은 빙판길에 오토바이가 미끄러져 갈비뼈가 나가는 게 예산일이었단다. 한 번은 눈이 허벅지까지 쌓인 날이었어. 배달 가던 국밥 그릇을 놓치지 않으려고 몸을 던졌는데 내 팔은 부러져도 국밥은 지켜냈지. 그 국밥 한 그릇이 누군가에게는 유일한 끼니였고 나에게는 다음 날을 살 수 있는 10원의 수익이었으니까. 그는 자신의 오른쪽 눈가에 있는 희미한 화상 흉터를 가리켰습니다. 이건 그때 생긴 거다. 배달 일을 마치고 주방에서 설거지를 돕는데 낡은 가스통에서 불길이 치솟았지. 다들 도망치기 바빴는데 나는 마지막 남은 쌀 세포대를 지키려다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어. 사람들은 미쳤다고 했지. 쌀 몇 포대에 목숨을 거느냐고. 하지만 나에게 그 쌀은 단순한 곡식이 아니었다. 내일이면 굶어야 할 동료 배달부들의 생명이었고 내가 지켜야 할 마지막 자존심이었어. 수지는 김 회장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거칠고 딱딱한 굳은 살이 박인 손등 위로 노인의 인생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그렇게 10년을 개처럼 일해서 작은 국밥집을 차렸고 또 10년을 아끼고 모아서 건설 현장에 식자재를 납품하기 시작했지. 내가 10원 한 장에 벌벌 떠는 건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야. 그 10원 안에 담긴 나의 고통과 노력이 너무나 소중해서 차마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란다. 1원을 아끼지 못하는 자는 절대로 1억을 지킬 수 없는 법이지. 김 회장은 창밖의 어두운 정원을 응시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회한과 슬픔이 교차했습니다. 그런데 호철이는 그걸 몰라. 그 아이에게 돈은 그저 쓰고 즐기는 도구일 뿐이지. 내가 일군 이 가치가 저 아이의 손에서 한순간에 무너질까봐 나는 밤마다 잠을 이룰 수가 없구나. 내 인생이 부정당하는 기분이란다. 수지는 노인의 슬픔을 진심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녀 역시 일찍이 부모님을 여의고 학비를 벌기 위해 하루 3개의 아르바이트를 하며 한 푼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끼며 자랐기 때문입니다. 회장님의 그 마음 제가 기억할게요. 회장님이 지키고자 했던 것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한 사람의 긍지였다는 것을요. 두 사람의 대화는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수지는 노인이 말하는 10원의 가치를 진심으로 존중했고 노인은 평생 처음으로 자신의 고통을 알아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 시각 저택 2층 박호철의 방에서는
어두운 음모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호철은 변호사를 불러 김 회장의 정신 감정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저 낡은 장부 하나에 집착하는 걸로 치매 판정 받을 수 있죠? 아버지가 제정신이 아니라는 걸 증명해야 제가 경영권을 빨리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제 저 구질구질한 구두쇠 영감님 시대는 끝내야죠. 어둠 속에서 호철의 비릿한 웃음이 번뜩였습니다. 김 회장이 평생을 바쳐 1군 5천억 원의 제국에 피보다 진한 배신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고 있었습니다. 성북동 저택의 화려한 거실과는 대조적으로 박호철 전무의 개인 사무실은 차갑고 날카로운 금속의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강남 한복판, 통유리 너머로 서울의 빌딩 숲이 내려다 보이는 그곳에서 호철은 3억 원짜리 시계를 만지작거리며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아버지 김만석 회장이 평생을 일궈온 5천억 원이라는 숫자가 거대한 성벽처럼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그 성벽은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반드시 무너뜨려 차지해야 할 전리품에 불과했습니다. 사무실 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검은 정장을 입은 강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든 채 들어왔습니다. 호철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물었습니다. 강 변호사, 준비는 다 됐나? 아버지가 그 낡은 가계부에 집착하는 게 법적으로 얼마나 큰 무기가 될 수 있을지 말이야. 강 변호사는 안경을 치켜 올리며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종이가 스치는 파열음이 정적을 깼습니다. 전무님, 성년 후견인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회장님께서 10원, 100원 단위에 집착하며 일상적인 경제 활동의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과거의 망상에 사로잡혀 현재의 자산 가치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해야 합니다. 특히 그 구멍난 양말과 낡은 수첩은 아주 좋은 증거가 될 겁니다. 사회 통념상 5천억 자산가가 그런 행동을 하는 건 정상적인 인지 상태로 보기 어렵거든요. 호철은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었습니다. 가죽 소파가 찌직거리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바닥에 엎드려 수첩을 찾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 처절한 뒷모습에서 호철이 느낀 것은 연민이 아니라 지독한 혐오였습니다. 그래, 그게 포인트지. 5천억을 가진 양반이 10원짜리 전등세를 아끼겠다고 집안을 어둡게 만들고 가자 도우미한테 자기 고생담이나 늘어놓고 있으니 이건 명백한 노망이야. 강 변호사, 당장 의사들 매수해서 진단서 준비해. 아버지가 쓰러지시기 전에 모든 법적 절차를 끝내야 해. 내 손에 그 지분들이 들어오는 순간 그 낡고 곰팡이 나는 성북동 저택부터 밀어버릴 거니까. 호철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그에게 아버지는 이미 살아있는 인간이 아니라 상속이라는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 치워야 할 거대한 장애물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고급 만년필을 집어들었습니다.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그 만년필로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쓴 수첩의 기록들을 지워버릴 생각을 하니 입가에 절로 미소가 번졌습니다. 10원의 무게, 웃기지도 않는 소리지. 돈은 쓸 때 가치가 있는 거야. 아버지는 그 돈을 무덤까지 가져가려고 저러는 건가? 아니, 내가 그렇게 두지 않을 거야. 강 변호사, 서둘러. 아버지가 눈치채기 전에 퇴로를 차단하라고. 사무실의 에어컨 바람이 서늘하게 불어왔습니다. 호철의 탐욕은 그 차가운 바람을 타고 어둠처럼 번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성북동 저택의 안채에서는 전혀 다른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김 회장은 침대 머리에 등을 기대고 앉아 수진이 정성스럽게 끓여온 죽을 한 숟가락 입에 넣었습니다. 방 안에는 은은한 약재 냄새와
오래된 종이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수지는 그의 발치에 앉아 낮에 소파 밑에서 꺼낸 그 낡은 수첩을 무릎 위에 올려두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 장부의 53페이지에 적힌 숫자들이요. 1974년 5월 12일 600원.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옆에 아주 작게 첫 승리라고 적어두셨더라고요. 김 회장은 숟가락을 놓고 먼 산을 보듯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의 입가에 희미하고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것은 아들 호철 앞에서는 단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가장 인간적인 표정이었습니다. 그날을 기억하는구나. 600원. 그건 내가 국밥 배달을 시작한 지 2년 만에 처음으로 내 이름으로 된 작은 중고 오토바이를 샀던 날이란다. 그 전까지는 남의 오토바이를 빌려 타느라 수입의 절반을 대여료로 냈었지. 그날 일과를 마치고 남은 순수익 600원을 손에 쥐었을 때 나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 그 돈으로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아느냐? 수지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구멍난 양말을 버리고 시장통에서 제일 튼튼한 양말 3켤레를 샀지. 그때 내 발가락은 이미 추위와 마찰 때문에 짓물러서 피가 굳어 있었어. 새 양말을 신었을 때의 그 보들보들한 감촉. 수진아, 너는 모를 거다. 그 600원이 나에게는 5천억보다 더 큰 성공의 상징이었다는 것을. 김 회장은 천천히 손을 뻗어 자신의 발을 만졌습니다. 비록 지금은 최고급 실크 양말을 신을 수도 있는 처지였지만 그는 여전히 구멍난 부분을 꿰맨 낡은 면양말을 신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묻지. 왜 그렇게 지독하게 아끼느냐고. 수진아, 나는 돈이 아까운 게 아니야. 내가 새 양말 한 켤레를 사기 위해 견뎌야 했던 그 600번의 배달, 그 600번의 고비가 아까운 거란다. 그 고생을 잊는 순간 나는 다시 그 추운 길바닥으로 돌아갈 것만 같아 두렵단다. 내 아들 호철이는 그 양말 속에 담긴 피 냄새를 맡지 못해. 그저 낡고 냄새나는 쓰레기로만 보지. 수지는 수첩에 그 숫자를 손가락으로 가만히 쓸어보았습니다. 잉크는 번져 있었지만 노인의 치열했던 삶은 선명하게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저는 이제 알 것 같아요. 회장님이 전등을 끄시는 건 전기세를 아끼려는 게 아니라 그 전기를 만들기 위해 누군가 흘렸을 땀방울을 존중하시는 거라는 걸요. 이 수첩은 회장님의 재산 목록이 아니라 회장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방식이 적힌 일기장 같아요. 김 회장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수진의 손등을 덮었습니다. 거칠고 굳은 살 박인 노인의 손과 가사 도우미 일을 하느라 마디가 굵어진 처녀의 손이 맞닿았습니다. 고맙구나. 내 평생 내 진심을 이토록 따뜻하게 안아준 사람은 내가 처음이다. 수진아, 너에게는 이 수첩의 다음 페이지를 맡겨도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구나. 밤이 깊어갈수록 두 사람의 신뢰는 단단해졌습니다. 하지만 김 회장의 건강은 급격히 쇠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마친 김 회장은 심한 기침을 내뱉으며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수지는 놀라 약을 챙겼지만 김 회장은 고개를 흔들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구나. 호철이가 움직이기 시작했어. 수진아, 조만간 변호사가 너를 찾아올 거다. 그때 당황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 알겠느냐? 수진의 눈에 불안함이 서렸지만 그녀는 김 회장의 단호한 눈빛을 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택의 시계추가 둔탁한 소리를 내며 자정을 알렸습니다. 그것은 다가올 폭풍 후의 서막을 알리는 종소리였습니다. 이틀 뒤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 회장이 서재에서 장부를 정리하던 중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것입니다. 저택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성북동의 정적을 찢어 놓았고 수지는 창백해진 얼굴로 김 회장의 손을 꼭 잡은 채 앰뷸런스에 올랐습니다. 병원 응급실 앞 수지는 초조하게 복도를 서성였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구두 굽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습니다. 박호철 전무였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위독 소식을 듣고 달려온 사람치고는 지나치게 차분하고 심지어는 고양된 표정이었습니다. 그의 뒤에는 강 변호사와 검은 양복을 입은 수행원들이 그림자처럼 따라붙었습니다. 어이, 거기. 아버지는 어떻게 됐어? 아직 숨은 붙어 계신가? 호철의 무례한 질문에 수지는 입술을 깨물며 대답했습니다. 방금 중환자실로 옮기셨습니다. 고비를 넘기셔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 생각보다 끈질기시네. 강 변호사 들었지? 아직 기회는 있어. 의식 돌아오기 전에 서류 정리 끝내야 해. 호철은 수진을 투명 인간 취급하며 강 변호사와 귓속말을 나누었습니다. 수진은 그들의 대화에서 성년 후견인, 금치산자 신청, 지분 동결 같은 차가운 단어들을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사경을 헤매는 병원 복도에서 아들은 오직 아버지가 남길 유산의 무게만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호철은 수진을 향해 날카로운 눈빛을 던졌습니다. 너 이수진이라고 했나? 아버지가 너한테 무슨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착각하지 마. 너는 그냥 돈 받고 일하는 도우미일 뿐이야. 아버지가 노망나서 너한테 무슨 약속이라도 했다면 그건 다 무효야. 알았어? 이제 이 집안 주인은 나니까 당장 짐 싸서 나갈 준비나 해. 수지는 호철의 협박에도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김 회장이 쓰러지는 순간까지 가슴에 품고 있었던 그 낡은 수첩이 들려 있었습니다. 전무님, 회장님은 전무님을 걱정하셨습니다. 전무님이 돈의 가치를 모르고 무너질까봐 마지막까지 잠을 못 이루셨어요. 지금 전무님이 하시는 행동은 회장님의 인생을 모독하는 겁니다. 뭐, 이 계집애가 어디서 훈수질이야. 내가 뭘 안다고 떠들어. 그 구질구질한 인생? 10원짜리 인생? 나는 그딴 거 필요 없어. 나는 아버지가 벌어놓은 돈이 필요한 거지. 아버지가 겪은 고생 따위엔 관심 없단 말이야. 호철은 수진의 손에 든 수첩을 뺏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중환자실의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박호철 보호자님? 회장님께서 잠시 의식을 회복하셨습니다. 그런데 오직 이수진 씨만 들어오라고 하십니다. 다른 분들은 절대 출입 금지입니다. 회장님의 강력한 의사입니다. 복도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호철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랐고 수지는 수첩을 품에 안고 중환자실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수지는 호철의 악에 바친 고함을 들었습니다. 이게 뭐야? 내가 아들인데 왜 전현이 들어가? 의사, 당신 미쳤어? 당장 문 열어. 하지만 중환자실의 육중한 문은 닫혔고 사방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산소호흡기를 쓴 김 회장은 힘겹게 눈을 떠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희미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한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는 수진의 손을 잡고 아주 작게 하지만 명확하게 마지막 지시를 내렸습니다. 수진아, 내 서재, 책상 3번째 서랍, 이중 바닥을 열어라. 거기에 진실이 있다. 호철이가 절대로 찾지 못하게 내가 지켜야 한다. 김 회장의 손이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수지는 눈물을 삼키며 노인의 마지막 부탁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이제 만석재의 거대한 유산을 둘러싼 진짜 전쟁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김만석 회장이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는 동안 성북동 저택 만석재의 공기는 기묘하게 들떠 있었습니다. 거실 중앙에는 평소 김 회장이 그토록 아끼던 전등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주인 없는 성에서 벌어지는 금지된 축제와도 같았습니다. 박호철 전무는 거실 한복판에 서서 최고급 샴페인을 따랐습니다. 거품이 넘쳐 흐르며 대리석 바닥을 적셨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낭비의 순간을 즐기는 듯 보였습니다. 강 변호사, 오늘이 내 인생 최고의 날이야. 저 영감님 평생을 구질구질하게 10원짜리 하나에 벌벌 떨며 사시더니 결국 이렇게 가시는군. 이제 이 지긋지긋한 장부들도 꿰매 신던 양말들도 전부 소각장에 던져버릴 거야. 호철의 웃음소리가 높은 천장에 부딪혀 날카롭게 되돌아왔습니다. 그의 옆에는 강 변호사가 초조한 표정으로 서류 가방을 고쳐쥐고 있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이미 모든 준비가 끝났다고 믿었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그의 뒷덜미를 서늘하게 훑고 지나갔습니다. 전무님, 아직 회장님께서 숨을 거두신 건 아닙니다. 의식이 잠시 돌아왔을 때 그 가사 도우미를 부르신 게 마음에 걸립니다. 혹시라도 유언장을 새로 작성하셨다면 걱정 마. 그 몸으로 무슨 유언장을 써? 그리고 가사 도우미한테 뭘 준다고 해도 고작 퇴직금 몇 푼이겠지. 대한민국 법이 그렇게 허술한 줄 알아? 피부치인 나를 두고 생판 남한테 전 재산을 준다? 그건 법원에서 바로 무효 처리야. 아버지는 지금 제정신이 아니라고 우리가 이미 밑작업 다 해놨잖아. 호철은 샴페인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미 5천억 원이라는 숫자가 현실의 금괴가 되어 쏟아지는 환영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택 곳곳을 둘러보며 이 화려한 공간을 어떻게 뜯어 고칠지, 어떤 슈퍼카드를 차고에 채워 넣을지 상상했습니다. 아버지의 인생이 녹아있는 이 집은 그에게 그저 값비싼 부동산일 뿐이었습니다. 그때 저택의 육중한 현관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쏟아져 들어오는 외부의 찬 공기와 함께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며칠간의 밤샘 간호로 수척해져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단단했습니다. 그녀의 품에는 김 회장이 마지막까지 당부했던 그 낡은 가죽 수첩이 소중하게 안겨 있었습니다. 어이, 이수진 씨. 아직도 여기 있었어? 내가 분명히 짐 싸서 나가라고 했을 텐데. 이제 여긴 내가 있을 곳이 아니야.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 허락 없이는 물 한 모금도 못 마실 줄 알아. 호철의 비아냥에도 수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거실 중앙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대리석 바닥에 닿는 그녀의 신발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그녀는 호철을 정면으로 응시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시키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무님께 꼭 보여드려야 할 것이 있어서 왔습니다. 수지는 품에서 수첩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호철은 코웃음을 치며 수첩을 손가락으로 툭 건드렸습니다. 또 그놈의 넝마 조각이야? 야, 이수진. 너 정말 순진하구나. 그 영감님이 너한테 뭐 엄청난 거라도 남겨준 것 같아? 그 수첩 안에 든 건 곰팡이 냄새나는 과거 이야기뿐이야. 돈은 이런 종이 쪼가리에 있는 게 아니라 은행 계좌랑 주식 지분에 있는 거라고. 호철은 수첩을 바닥으로 던져버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수진이 수첩의 뒷표지 안쪽에 숨겨져 있던 얇은 마분지를 찢어냈습니다. 그 안에서 나온 것은 낡은 열쇠 하나와 조그만 쪽지였습니다. 쪽지에는 김 회장의 투박하지만
힘있는 필체로 단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 서재, 가장 낮은 곳에 진심을 두었다. 호철은 홀린 듯 수진을 따라 김 회장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강 변호사도 뒤를 따랐습니다. 서재는 거실의 화려함과는 달리 고요하고 엄숙했습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책들 사이로 김 회장이 평생을 바쳐 모은 건설 관련 서적들과 직접 쓴 일기장들이 빼곡했습니다. 수지는 김 회장이 일러준 대로 책상 아래 세 번째 서랍의 이중 바닥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금고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수진이 수첩에서 나온 열쇠를 꽂고 돌리자 묵직한 금속음과 함께 금고가 열렸습니다. 호철의 호흡이 거칠어졌습니다. 드디어 나온 건가? 비자금인가 아니면 양도성 예금 증서? 그의 눈에 탐욕의 불꽃이 튀었습니다. 하지만 금고 안에서 나온 것은 그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것들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낡은 유리병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10원짜리 동전 수천 개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누렇게 변색된 구멍난 면양말 한 켤레가 정성스럽게 접혀 있었습니다. 호철은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게 다야? 비자금이 아니라 이깟 10원짜리 동전들이랑 썩어가는 양말 한 켤레가 전부냐고. 아버지가 정말 미치긴 미치셨군. 이따위 걸 금고에 소중하게 모셔두다니. 호철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유리병을 바닥으로 내팽개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 그의 팔을 막아섰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목소리는 서슬퍼렇게 날이 서 있었습니다. 전무님, 이 유리병에 담긴 동전들이 뭔지 아세요? 회장님이 5천억 자산가가 된 뒤에도 시장통에서 고생하는 상인들의 자식들에게 매달 몰래 보내주셨던 장학금의 뿌리입니다. 회장님은 단 한 번도 남들에게 생색내지 않으셨어요. 이 양말은요? 회장님이 처음으로 집을 샀던 날 너무 기뻐서 버리지 못하고 간직하셨던 긍지의 징표입니다. 당신이 구질구질하다고 비웃던 이 물건들이 없었다면 지금 당신이 걸치고 있는 그 500만 원짜리 정장도 없었을 겁니다. 닥쳐. 그딴 감성팔이 필요 없어. 돈이 어딨냐고. 내 유산 상속 서류가 어딨냔 말이야. 호철이 광기 어린 눈으로 금고를 뒤지던 그때 금고 바닥에서 한 장의 서류가 더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은 법무법인의 공증 인장이 찍힌 최신 유언장이었습니다. 강 변호사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서류를 읽어 내려가던 강 변호사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럴 수가. 전무님, 이건 왜 그래? 빨리 읽어. 내가 전부 상속받는 거 맞지? 강 변호사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유언장의 핵심 내용을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본인 김만석은 현재의 모든 계열사 지분 및 부동산 자산을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하며 재단의 운영 정권 및 개인 명의의 현금 자산 500억 원은 가사 도우미 이수진에게 상속한다. 단 친아들 박호철에게는 다음의 유산을 남긴다. 호철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래, 뭔데? 나한테 뭘 남겼는데? 박호철에게는 김만석이 국밥 배달 시절 사용했던 낡은 오토바이 한 대와 구멍난 양말 10켤레를 남긴다. 만약 박호철이 이 상속을 거부하거나 본 유언에 불복할 경우 현재 그가 소유한 모든 법인 카드와 사택의 사용권을 즉시 회수한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호철은 현실을 부정하듯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이건 무효야. 아버지가 치매에 걸려서 쓴 거라고. 강 변호사, 당장 소송 준비해. 그 소송 필요 없을 거다. 낮고 묵직한 목소리가 서재 입구에서 들려왔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산소호흡 기줄을 코에 건 채 김 회장이 서 있었습니다. 비록 몸은 쇠약해졌지만 그의 눈빛은 전성기 시절의 호랑이처럼 매서웠습니다. 김 회장은 수진의 도움을 받아 서재 중앙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바닥에 흩어진 10원짜리 동전 하나를 힘들게 주워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호철의 눈앞에 들이댔습니다. 호철아, 너는 내가 일군 돈만 보았지만 이 아이는 내가 흘린 눈물을 보았다. 내 가난했던 시절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고 그 무게를 존중해 준 건 이 집안에서 이 아이뿐이다. 내 삶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에게 내 결실을 넘겨주는 건 내 인생 전체를 부정하는 일이다. 아버지, 제가 아들이잖아요. 어떻게 전현한테 500억을 주고 저한테는 고물 오토바이를 주실 수 있어요? 너에게는 그 오토바이가 필요하다. 밑바닥에서부터 10원의 소중함을 다시 배워라. 그게 싫다면 지금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내가 좋아하는 그 화려한 세상으로 가거라. 하지만 기억해라. 내 피와 땀으로 만든 돈은 단일 전도 내 탐욕을 채우는데 쓰이지 않을 것이다. 김 회장의 일갈에 호철은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손목에서 번쩍이던 리차드 밀 시계가 유난히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시했던 10원짜리 동전보다 못한 존재가 되어버렸음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수지는 김 회장의 곁에서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는 500억 원이라는 거대한 금액보다 노인이 자신에게 건넨 신뢰의 무게에 어깨가 무거워졌습니다. 그녀는 결심한 듯 김 회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남겨주신 뜻 헛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이 돈으로 회장님이 지키려 하셨던 그 10원의 가르침을 세상에 전하겠습니다. 고생하는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진짜 가치 있는 곳에 쓰겠습니다. 김 회장은 만족스러운 듯 수진의 손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서재 창밖으로 보이는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 도심의 화려한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불빛이 만들어지는데 얼마나 많은 10원짜리 땀방울이 들어갔는지 알지 못하겠지만 적어도 이 방 안에 있는 두 사람은 그 무게를 알고 있었습니다. 김 회장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평생 지지 않았던 고독의 그림자 대신 처음으로 평온한 안식의 미소가 머물렀습니다. 구멍난 양말 한 켤레로 시작해 거대 제국을 일군 남자의 이야기는 그렇게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고귀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